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세요. 이강윤입니다. 10월 23일 목요일 시작합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박경신 교수가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의 통신 감청 실태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가 얼마나 무분별하고 자의적인 감청을 해왔는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특별법원이라고 할 수 있는 외국정보감시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감청까지를 다 포함해도 한국과 미국의 인구 대비로 한국이 미국보다 무려 9.5배, 즉 10배가량 많습니다. 마약이나 총기 사고 등 강력 범죄가 빈발하는 미국에서 감청이 우리보다 훨씬 적은 것은 감청 절차가 매우 엄격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전화번호 1개의 감청을 위해서도 100페이지가 넘는 감청 청구서를 법원에 내야 하고 감청 목표인 대화 상대방과 대화 내용도 미리 꼼꼼히 적시해야 합니다. 감청을 초동수사 기법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미국 법원의 판례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미 찾아놓은 피의자에 대해서만 감청을 할 수 있지 피의자를 찾기 위한 감청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일본과 우리의 그 격차는 더 큽니다. 인구 대비 비율로 보면 무려 800배가량 우리가 많답니다. 카톡 검열 사태로 우리의 실상이 정확히 드러났습니다. 야당 그리고 인권운동가 여러분, 힘써 하셔야 할 일 명확해졌다고 보지 않습니까? 잠시 후 시작합니다.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상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이웃나라 일본 연금 제도는 어때? 2012년 기준으로 일본은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 77만 원을 지급하고 노동자에게는 별도로 후생연금 208만 원을 주고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연금 282만 원을 지급한대. 그럼 국민들에게는 기초연금 77만 원에 208만 원을 더해서 285만 원을 주는 거네. 그렇지. 일본은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 70%를 책임져 주는데 우리나라는 사적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합해서 노후생활 보장률이 30%밖에 안 돼. 그래? 우리나라와 일본 차이가 많이 나네? 국민 여러분, OECD 국가 중 공적연금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공무원연금을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주문번호, 상담번호 어떻게 알리지? 또 그 광고비는... 걱정 마세요. 번호를 따로 알릴 필요 없이 말로 거는 1636 말하는 전화면 해결됩니다. 외우기 힘든 번호 대신 1636 누르고 상호명을 말하면 바로 연결됩니다. 우와, 이렇게 간단할 수가.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죠? 네, 1636 누르고 말하는 전화라고 하시면 상담원이 연결됩니다. 이제 번호 누르지 말고 말로 거세요. 1636 말하는 전화. 네, 10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이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이죠. 전두환 씨 추징금 기억나시죠? 온갖 소동 다 벌이고 전방위적으로 압박했었는데 그 징수율이 지금 오늘 현재 49%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직 더 받아야 할
게 1118억 원 남아있답니다. 작년 수능에서 그 세계지리 8번 문제, 답이 2개다 또는 잘못 출제된 거다 이런 결정이 내려진 것 며칠 전에 전해드렸죠. 서울대 총장이 오늘 국정감사 답변에서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관계없이 그 문제로 인해서 피해를 봤던 학생에게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본다. 법원 최종 판결이 나오려면 아직도 몇 년이 더 기다려질 수도 있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대학 차원에서 구제 방안을 논의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 해당 문제로 인한 당락이 갈린 학생 수가 몇 명에 이르를지는 모르지만 국립서울대에서 주도적으로 그리고 선도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한다면 다른 대학들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클 겁니다. 이런 게 교육의 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뉴스였습니다. 자, 오늘 뉴스 브리핑 시작할까요? 최혜윤 PD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내일까지만 하루 더 애쓰시면 됩니다. 네. 느긋하게 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 오늘 오전에 갑자기 최고위원 그만두겠다 그러면서 김무성 대표에게 좀 겨냥하는 듯한 말을 했죠. 네,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김무성 대표 등 개헌론자들을 맹비난하며 최고위원직을 전격 사퇴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오늘 오전 최고위에서 대통령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회를 향해 경제 활성화 법안만 제발 좀 통과시켜달라, 시기가 있다, 골든타임이라고 애절하게 말해왔다며 그런데 국회에서 어떻게 부응했는지 저는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그러나 오히려 거기에 개헌이 골든타임이라고 하면서 대통령에게 염장을 뿌렸다며 아마 대통령이 많이 가슴 아플 것이라고 개헌 논의를 불붙인 김무성 대표를 정면 비판했습니다. 네. 또 김 최고위원은 지금 저 자신도 국회가 도대체 뭘 하는 곳인지, 뭘 할 수 있는 곳인지, 밥만 축내고 있는 건 아닌지 정말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여야 정치권에 싸잡아서 원색 비난을 하기도 했는데요. 저 자신부터 반성하고 뉘우친다는 차원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순간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는 일이라며 최고위원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네. 네, 또 개헌은 국가적 중요한 과제라면서도 이 일이 되기 위해서는 이번 정기국회 때 반드시 경제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 이게 통과되지 않으면 개헌의 문제도 완전히 물 건너간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이어서 이완구 원내대표, 김무성 대표님,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회에 계류된 경제활성화법에 대해 직을 걸고 통과시켜야 된다. 당지라며 당 지도부에게 직까지 걸 것을 압박했습니다. 네. 자, 밥값 해야 한다. 아주 작정하고 험한 소리를 막 쏟아냈군요. 네. 이 문제는 이따가 정가 산책 때 양정대 기자와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죠. 네. 다음 박지원 의원.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집중 관리하는 검사가 있다. 또 주요 검찰 간부도 포함되어 있다. 또 민감한 얘기를 박 의원이 오늘 꺼냈군요. 네,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검찰청 소속 검사 중에 집중 관리하는 검사가 있는 걸 아느냐며 검사 감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오늘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질의한 뒤 2012년 6월 26일 제정된 법무부 비공개 예규 996호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알고 있는가? 알고 있다면 오늘 이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 주길 바란다며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박 의원은 특히 이 규칙은 대선을 앞둔 2012년 6월 26일 법무부가 만들었다면서 이 예규를 누가 왜 2012년 대선 6개월 전에 갑자기 만들었는지, 또 누구에게 보고를 했고 이 지침에 대해 지금 집중관리 받고 있는 대검찰청 산하의 검사는 누구인지 전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대선을 앞두고 검사를 관리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 총장은 이에 대해 검사들 중에도 일부 감찰 대상에 오른 검사들은 집중 관리하는 것이 내용이라고 해명했지만 박 의원은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주요 검찰 간부도 포함되어 있다라며 거듭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네, 뭔가 석연찮은 게 있어 보이긴 합니다. 네. 검찰총장의 답변도 조금 그러하고 이게 만약에 사실로 드러나면 또 한 번 큰 사단이 불가피할 것 같군요. 네. 자, 요즘 현대차 지금 $1 환율은 조금 여름이나 봄보다는 나아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기 영업이익은 무려 18%나 줄었다고요. 상당히 큰 일이군요. 네, 현대자동차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8% 감소하면서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현대자동차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매출은 21조 2,80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 늘었으나 영업이익은 1조 6,487억 원으로 18%나 감소했습니다. 이로써 3분기 영업이익 규모는 2010년 4분기 1조 2,370억 이후 15분기 만에 최저치로 줄어든 건데요. 3분기 당기순이익은 1조 6,15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3%나 급감했습니다. 네. 매출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3분기 영업이익이 급감한 것은 파업과 또 추석 연휴로 인한 조업 일수 감소로 국내 공장 가동률이 낮아진 데다 워낙 강세가 심한 데 따른 것이라고 현대차는 설명을 했는데요. 현대차는 올해 3분기까지 평균 환율이 작년 동기 대비 약 6% 정도 하락하면서 2008년 2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수익성이 감소했다며 그러나 4분기에는 3분기 대비 환율이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또 국내 공장 가동률 개선과 신차 판매 비중 확대 등 긍정적인 요인이 있어 실질적인 개선이 예상된다고 자신하긴 했습니다. 특히 현대차가 향후 배당을 큰 폭으로 확대하고 내년부터 중간 배당 실시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영업이익 급감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주가는 급반등하기 시작했는데요. 현재 17만 원 선을 회복하고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 이강윤의 오늘의 경제 과외교사 노릇 톡톡해줬던 길경식 이사의 평소 지론이나 주장에 따르면 지금 우리 기업들 중에 유일하게 밖에서 돈 벌어들이는 데가 삼성전자고 현대자동차 두 군데 정도밖에 없었다고 그랬는데 네. 그 중에 하나 현대차가 이러면은 좀 내년에 빡빡해지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언제 길경식 이사 연결해서 이런 거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뉴스 볼까요? 문창급 총리의 바톤을 받아서 아주 뉴스메이커로 떠오르신 분인데 이인호 전 서울대 명예교수이자 지금 KBS 이사장. 백범 김구 선생은 건국의 공로자가 아니다. 이러면서 또 한마디 하셨군요. 네, 이인호 KBS 이사장이 어제 백범 김구 선생에 대해 대한민국 건국의 공로자로서 거론하는 건 맞지 않다라며 또다시 뉴라이트 사관을 드러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인호 이사장은 어제 오후 KBS에서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김구 선생이 대한민국에 반대했다고 밝힌 것이 맞느냐고 묻자 맞다라고 답하면서 이같이 말했는데요. 네. 이 이사장은 김구 선생은 임시정부 수반까지 지내는 등 독립운동가로서는 대단히 훌륭한 분이었지만 1948년 대한민국 단독 독립에는 반대하셨기 때문이라며 백범 선생을 공로자로 인용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까지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이사장은 더 나아가 우리가 역사교육을 잘못했다. 1919년 임시정부 수립 때 대한민국이 생겼다는 이야기가 통용된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라며 제가 1919년 임시정부를 정신사적으로만 인정하자는 것도 민주공화국으로서 실체적으로 대한민국이 세워져 인정받은 것이 1948년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 이사장은 앞서 지난 2007년 건국 60주년 기념사업준비위원회 공동준비위원장을 역임할 당시 김구 선생은 독립운동가로 끝나야 할 뿐이라며 살아생전 대한민국 체제를 반대한 사람을 어떻게 대한민국과 결부시킬 수 있는가라고 주장한 바도 있습니다. 네. 이인호 이사장, 전 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 러시아사의 초기 전문가라고도 알려져 있고 한데, 젊었을 때 견지했던, 그리고 발표했던 논문이나 책들에 녹아 흐르고 있는 사관과는 매우 다른 걸 보여주고 있어서 참 왜 그러시는지. 저도 무늬만 사학과 출신이긴 합니다만 이렇게까지 한 역사학자의 사관이 이렇게 변할 수 있나, 그런 점에서 좀 의아하다 못해 허탈하기도 합니다. 네.
네, 뉴스 브리핑 잘 들었고요. 최혜연 PD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아프리카 TV 창립자이자 일산이 있는 곳이죠. 고양시 덕양을 선거구의 새정치민주연합의 권리당원이고 이전에 인터넷 소통위원회 위원장도 했던 문영식 씨와 진짜 인터뷰를 할 건데요. 문 전 위원장의 일정 때문에 6시경에 전화를 연결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너 순서를 조금 바꿔서요. 게시판 잠깐 보고 뉴스 행간을 먼저 하고 진짜 인터뷰를 하고 정가 산책 이런 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순서가 바뀐다는 점 양해 말씀드리고요. 일단 5시 45분 들어왔네요. 게시판 잠깐 보고 시작하죠. 문영식 위원장에게 아주 개인적인 것도 좋고요. 좀 새정치연합의 개혁 또는 혁신 방향 이런 거에 대해서 쓴소리 또는 주문하고 싶거나 질문하고 싶은 것 올려주십시오. 제 질문과 겹치지 않으면 최대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모달 닉네임 쓰시는 분께서는 임시정부가 지금의 대한민국과 관련이 없다면 이인호 씨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계승성은 만주국 정부란 말인가? 네, 대한민국의 정통성, 계승성을 정통성 이런 정도로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설마 그렇게야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좀 궤변이거나 불필요한 평지풍파를 자꾸 일으키는 것 같아요. 사다를 내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블루벨벳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자기네 역사를 늘리려고 확장하려고 애를 쓰는데 어떻게 우리나라 뉴라이트는 역사를 폄훼하고 스스로 욕보이고 좁히고 줄이려고 하느냐. 그렇네요. 정말 이런 짧게 한 문장이지만 이 안에 많은 게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역사를 확대하려고 하는 거에 일본 보수 우익들이 보이는 행태 그렇게까지 나아가서는 안 되겠지만 적어도 우리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후대들에게 우리 자라는 아이들에게 잘 가르치고 뻗어나가는 기상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정말 이 점에서는 좋은 견해를 주셨군요. 고맙습니다. 이인호 KBS 이사장이 아주 인기가 최악이군요. 줄줄이 계속 지금 꾸짖는 말들, 규탄하는 말들 적어주셨습니다. 오케이마리님이 아까 제가 제목만 전해드린 그 뉴스에 속보성으로 하나 올려주셨네요. 전두환 씨 환수재산 대부분 환수 불가하다. 1,300억 원대 부동산 중에 3분의 2가량이 선순위 채권자가 있어서 실은 환수가 불가능하다. 이미 검찰은 이런 것들 미리 인지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 그래서 결론은 마치 짜고 친 고스톱 같다는 혐의를 준다. 이런 말씀. 선순위 채권자가 있으면 그 사람들 다 가져갈 것 가구 남아야 되는데 그렇죠. 총액만 계산했다면 이건 검찰이 업무를 태만히 한 거네요. 29만 원짜리가 그려진 전두환 씨 얼굴이 있는 돈 이런 패러디도 있군요.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 사퇴 저는 차찬 속의 태풍 정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좀 뜻하지 않은 타이밍에 자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거는 조금 이따가도 잘 좀 짚어보겠고요. 아까 아주 촌철살인을 하나 올려주신 글이 있었는데 네네 이겁니다. 이거 하나 읽고 하죠. 요것까지만 보겠습니다. 국물도 없다 님께서 골든타임, 염장, 밥, 반성과 뉘우침, 사퇴 김태호 새누리당 의원이 오늘 사용한 단어들을 순서를 조금 바꿔서 조합을 하면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민이 하고 싶은 말 그대로가 나올 수 있겠군요. 골든타임 놓치고 염장이나 지르고 단식 중에도 밥을 잘 챙겨 먹고 반성과 뉘우침은 눈꼽만큼도 없는 당신 바로 사퇴하시오.
오늘의 댓글 뭐 이런 거 있습니까? 우리 그런 거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뭐 부상으로 뭘 드릴 게 없어서 어떡하죠? 네. 게시판은 조금 있다 다시 한번 보겠고요. 뉴스 행간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국감 도피하고 베이징으로 그냥 가버렸던 대한적십자사 김성주 총재가 베이징에서 있었던 일, 베이징의 좌충우돌 행보라는 제목으로 오늘 경향신문에 난 기사 앞부분을 조금 듣겠습니다. 국정감사 출석을 회피하고 중국을 방문 중인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베이징 특파원단과의 간담회를 둘러싸고 좌충우돌 행보를 보였다. 자초지종은 이렇다. 당초 김 총재 측은 21일 특파원단에 이메일을 보내 23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주중 한국대사관 근처 한 식당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겠다고 알려왔다.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9차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적십자 회의 결과 등을 간담회에서 설명할 것으로 예상됐다. 네. 공무 출장이니까 회의 결과를 해당 도시에 주재하고 있는 우리 특파원들 만나서 설명하고 하는 거 뭐 당연히 해야 하죠. 제가 오늘 이거 행간으로 고른 것은 사안 자체가 그렇게 파괴력이 있거나 아주 심각한 문제점이 있어서 고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른바 공인이 되면 또는 국가의 공직을 수행하는 위치에 오르게 되면 어떤 몸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그런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는 한지, 그런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나라 체신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짚어보고자 함입니다. 김성주 씨가 기업인으로서, 특히 여성 기업인으로서 뭐 혁혁한 경영 성과를 거두고 뭐 자유분방한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을 뭐 갖고 뭐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 전혀 문제 삼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뭐 대선 캠프에 참여해서 자기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아주 뭐 열정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까지도 좋아요. 그걸 뭐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지만 대한적십자사라는 국가행정조직표상의 공적기구는 아닙니다만 공익성 100% 그 자체인 것 아닙니까? 인권과 인도주의 차원에서 그곳에 수장이 되었으면 몸가짐을 달리 해야죠. 달리 할 줄 알아야죠. 왜 초등학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집에서 아이들 뭐 주의도 주고 버릇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뭐 요즘은 하나나 둘 정도밖에 안 나니까 오냐 이쁘다 애 기 살려주려고 별별 거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가도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단체 생활이라는 걸 하게 되고, 이른바 아이들이 처음으로 사회와 만나서 악수하는 곳이 초등학교 아니겠습니까? 뭐 그 전에 취학전 교육기관들도 있긴 합니다만, 국가 의무 교육에 의해서 국가의 명을 처음으로 받아서 행하게 되는 거니까요. 초등학교 입학이라는 거. 그러면 우리 뭘 가르칩니까? 예의, 선생님과 학생 간의 예의, 동급생끼리의 예의, 그리고 네가 학교에 가서 집에 올 때까지 학교에 머물 동안 지켜야 할 규칙이나 예의, 이런 거 가르치죠. 버릇을 들이게 하고 남을 생각하게 하는 첫 훈련장인 거 아닙니까? 초등학교 학교를 보낼 때도 그 정도를 하는데, 보십시다.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어땠는지. 기자들한테 오찬 간담회를 하겠다고 알려왔는데 21일 저녁 이메일로 주최 측 사정으로 간담회를 취소한다, 이 짤막한 한마디 보냈답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냥 취소를 통보해버렸어요. 근데 실은 특파원단이 간담회를 요청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김성주 총재가 자진해서 좀 만나겠다고 했다가 바로 일방적으로 취소를 해버린 거예요. 아마도 그 특파원 간담회를 취소했던 데는 국정감사를 피해서 중국으로 출장 온 데 대한 국내 비판 여론이 높아지니까 당연히 기자들은 그거 묻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도 좀 난처해지기 싫은 거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취소했다고 베이징 특파원단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취소를 하고 나서 좀 미안했던지 어쨌던지 김 총재가 그 다음 날인 22일 북경 베이징 특파원단 소속 25개 언론사, 즉 25명의 특파원들 중에 딱 5개사만 뽑아가지고 골라서 23일 날 오전에 차나 한잔 하자, 티타임을 갖고 싶다, 이렇게 했답니다. 사실 이것 그렇게 아름다운 풍경은 아닙니다. 하려면 누구나 다 함께 하고 안 하려면 말아야지. 그 중에 25개 중에 5개 언론사만 고르는 거 좀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거기까지도 그냥 그렇다고 하자고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자기 스타일이라고 치고요. 그런데 그 김성주 총재가 차만 한잔하고 자리를 뜨겠다 이런 얘기를 미리 해왔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얘기는 하지 말고 왔는데 기자를 안 맞고 갈 수는 없고 하니까 만나기는 만나야겠고, 그래서 5개 회사만 골랐던 건데 문제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알려지니까 다른 특파원들이 당연히 좋을 리가 없겠죠. 이게 무슨 공인이 이러느냐, 그리고 특파원들을 이렇게 대하는 게 어디느냐, 그러면서 좀 쓴소리를 했더니 그 티타임마저 취소를 해버렸답니다. 그러니까 북경에 와가지고 뭐 하자 그랬다 말자 그랬다 다시 이렇게 하자 그랬다가 또 안 하고, 그래가지고 기자들하고는 서로 코빼기도 못 보고 뭐 하지도 않은 채로 그냥 지금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26일 날 들어오겠다는데, 들어오면 뭐 바로 국감을 받겠다는 뜻을 전하긴 했다는데, 제가 이거 뭐 별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뭐 기자들하고 밥을 먹건 차를 마시건 몇몇 기자들을 보건 말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떳떳지 못했으면 자기가 먼저 보자고 했다가 난처한 질문이 나올 것 같으니까 부랴부랴 그걸 취소해버리고 다시 또 이렇게 하고, 그만큼 즉흥적인 거죠. 지금 대한적 십자사 총재로서 북경에 베이징에 가 있는 건데, 아마 그 MCM인가? 자기가 그 뭐 사장으로 있는 그 회사 사장 자격으로 지금 어디 그냥 외유성 출장 가가지고 비서실 직원한테 즉흥적으로 뭐 오늘 저녁은 뭘 먹고 싶은데, 아니야. 그거 생각이 바뀌었어. 저거 좀 알아봐 줄래?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든단 말이죠. 지금 베이징 특파원의 이 기자 수첩에 보면은 원고 분량도 제한이 있고 비교적 점잖게 쓰려고 이랬던 것 같은데, 그의 행태는 대한적 십자사 총재는 물론이고 공인으로서 최소한의 지켜야 할 것도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무슨 적십자 업무를 얼마나 잘 충실히 수행할 것이며 한심하기 짝이 없죠. 근데 왜 됐습니까? 대통령 도와서 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장혜윤 씨가 제외 국민들에게 박근혜 후보 지지 선언하고 이 공적을 평가받아서 한국관광공사의 사장으로 보내려다가 관광공사의 주무 상급 기관인 문화관광부 유진룡 전 장관이 세게 버티고 하니까 청와대하고 유진룡 장관 사이에서 좀 마찰이 생겼었죠. 그러다 결국 유진룡 장관 아웃시키고 사장 자리로는 못 보내서 안타까웠던지 한국관광공사의 감사 자리로 보냈던 거 아닙니까? 며칠 전에도 뉴스에 재구성 나왔죠. 어느 한 자연인이나 개인이 특정 정치인 또는 후보를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럼 지원에 끝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 당선시켰으면 거기서 보람 찾으면 되죠. 한국말도 어눌한 사람, 또는 이렇게 공인으로서의 최소한의 품위나 처신조차 몸에 배지 않은 사람을 주요한 포스트에 앉혀서 나라 안팎으로 망신 떠는 것,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걸 지켜봐야 될까요? 청와대가 지금 내 코가 석자라는 거 잘 압니다. 벌려놓은 일은 많은데 되는 건 하나도 없고 뽑아 쓰는 사람마다 사고를 치고, 그러니까 정신이 없겠죠. 이럴수록 뭐 새로 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저 조용히 단 며칠이라도 뒤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리셋하는 기회를 갖기를 점잖게 정중하게 충고드립니다. 행간이었습니다.
경남 거창에 사는 조합원 백함나무님. 남편의 유언으로 온 가족이 미디어 협동조합원이 됐습니다. 라디오 비평 들으실 때마다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먼저 하시고요, 가입을. 예, 그 뜻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손자, 손녀 6명까지 그렇게 이제 다 가입을 하게 됐지. 작고한 부부는 왜 국민TV 조합원 가입, 이것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언론운동이라고 확신했을까요? 가슴 아픈 가족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민족일보 조영수 그분 그때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저 동아투이 그때 남편이 광고도 내고 또 한겨레 주주도 되시고 저희 시어른 되시는 분이 보도연맹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중학교 때 아버지가 억울하게 그리고 옥살이 하실 때 그 도시락을 가지고 감옥에 가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총살 당했다는 그런 걸 안 겪었으면은 또 평범하게 살았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도 공정언론 건설에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주세요. 전화 서울 3144-7737, 3144-0933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진짜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문용식, 제가 뭐라고 호칭을, 문용식 권리당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용식입니다. 네, 권리당원이라고 호칭하는 거 괜찮으시죠? 그렇죠. 당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 권리당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워낙 IT 쪽에서도 유명하시고 한국학생운동사에도 한 획을 그으셨던 분이고 우리 청취자분들은 나우누리나 아프리카TV 설립자 이렇게도 알고 계시고 정치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은 김근태 전 의원과 운동을 같이 했고 몇 년 전에 정계에 입문했는데 지난 선거에서 기회를 얻지 못해서 좀 아까워하는 분도 많은 그런 정치인으로들 예.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는 거죠? 청취자분들. 예, 말씀 고맙습니다. 예. 예, 오늘 분주한 일정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렵게 짬을 내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어제로 문희상 비대위원장 체제가 새정치연합의 비대위 체제가 한 달을 맞았습니다. 예. 권리당원으로서 그리고 예. 한때는 인터넷 소통위원장으로서 문희상 비대위 체제 평가를 좀 해봐 주실까요? 예. 청취하고 계신 당원이나 지지자 그리고 국민분들께 참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문희상 비대위원장 그리고 비대위원회 체제 자체가 정말로 비상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 전에 박영선 비대위원장 체제가 있다가 그 비대위원회가 물러나고 비대위원회의 비대위원회가 만들어졌으니까. 그렇죠. 정말 정당 사상 있을 수 없는 이제 그런 꼬라지가 된 거죠. 그래서 비대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그동안 잘못했던 것을 이제 반성하고 과감하게 혁신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정상일 텐데. 네. 이게 지금 비대위원회의 비대위원회라는 아주 절박한 상황이라서. 예. 혁신 같은 것은 꿈에도 못 꾸고. 네. 제발 당이 깨지지 않게. 예. 연명하게 안전을 취하는 이제 이런 시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지자분들은 혁신을 바라겠으나 이런 상황이나 구조적인 여건상 체제를 수습하는 데 급급한 그런 형편이었다라고 이실직고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비대위원장에 취임할 때 구조적으로 놓인 상황이나 이런 게 옴짝달싹하기가 힘든 국면이었다는 것은 인정은 하지만 좀 모양새가 그렇다. 그러니까 후한 점수는
잘 주시기 힘들다 이렇게 너무 들어도 안타깝죠. 되죠? 예. 비대위 문희상 비대위가 딱 해야 될 거 두 가지만 고른다면 뭘 고르시겠습니까?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전당대회가 정말 공정하고 새로운 리더십이 세워져서 당원과 국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치르는 거, 그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전당대회 이전에 당의 최소한의 해야 될 혁신, 즉 당원 기반을 좀 튼튼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정비 작업, 예. 이 두 가지가 저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조직 강화 특위에 대해서 몇 말씀 여쭙겠습니다. 예. 세월호법을 어떻게 마무리 짓느냐와 내년 전당대회 이후의 새정년을 이끌고 가게 될 조직 강화 특위 인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나름대로 보고 있었고요. 예. 그저껜가 조직 강화 특위 말하자면 원서 접수가 마감이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1.6대 1 정도 전국적으로 됐다고 하는데. 예. 네. 당원 지지자분들은 약간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만, 네. 그 조직 강화 특위에서 하는 게 이제 지역위원장 인선 절차에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 지역위원장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길래 예. 그렇게 조직 강화 특위만 구성되면 그렇게 계파 간에 격렬하게 싸우고 경쟁이 심해지느냐 이럴 수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정치 입문해서 한 3년 이렇게 보니까 지역위원장이야말로 당 대표나 최고위원과 같은 지도부 다음으로 예. 당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네네. 지역 조직을 일방적으로 관리하고요. 예. 그래서 이 다음 공천에 가장 유리한 발판을 획득하죠. 네. 그리고 지역위원장이 되면 현재 민주당 새정치연합 구조로서는 대의원을 지역위원장 마음대로 임명해요. 예. 참 이게 말도 안 되는 그 민주정당에서 있을 수 없는데 그렇죠. 어쨌든 현재는 그렇습니다. 대의원을 마음대로 임명해서 그 대의원이 전당대회에서 지도부를 뽑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파 이해관계 아주 첨예해요. 네. 이런 점에서 지역위원장의 현실적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정치적으로 볼 때에도 지역위원장은 지역에서 당의 간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원의 대표 선수잖아요. 네. 그래서 지역에서 당을 대표하기 때문에 당과 지역 주민 사이에 최접점에 서 있는 네. 가교 역할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지역위원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당이 이 지역사회, 시민사회의 구심 역할이 할 수도 있고 네. 완전히 시민사회와는 동떨어진 고립된 섬이 돼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그냥 자기 개인 조직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예, 그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리이죠. 예,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용어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으니까 들으시기에 조직 강화 특위 및 지역위원장의 역할과 의미 예.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실은 제가 그걸 짧게 브리핑을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전 위원장께서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본인 얘기를 하게 돼서 조금 쑥스러워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새정년은 지난 3월 달에 김한길, 안철수 두 의원이 전격 합당을 선언하면서 만들어진 조직체라서 이른바 안철수 쪽 사람들도 그때 많이 들어왔잖아요. 예. 그리고 기존의 민주당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총선을 앞두고 정계에 들어오고자 하는 정치 신인들도 많이 노크를 하고 그러니까 이번 조직 강화 특위 원서 접수 기간에 굉장히 북적거릴 것으로 봤는데 의외로 한 1.6대 1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건 아마 안철수 쪽 사람들이 많이 쉽게 말하면 원서를 안 냈다. 뭐 이렇게도 분석이 될 것 같은데. 실은 그 영향은 미비하고요. 아, 그럼 뭔가요? 예, 그게 미비하고 이렇게 경쟁이 심하고 중요한 자리인데 왜 경쟁률은 1.5대 1밖에 안 되냐. 좀 의외잖아요. 전국적으로는 그렇죠. 이게 정말 이 민주당으로서는 그러니까 너무 관행에 젖어 있고 그 기득권에 아직도 안주해서 그러는데 그 현역 의원이 130명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네.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위원회는 현역 의원 기득권을 거의 100% 보장해준다라는 내부 물밑 합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원서를 못 내죠, 다들. 예, 거기에 도전하고 싶은 사람도 해본들 이게 헛고생인데 뭐하러 헛심 쓰냐 하면서 예.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130군데는 피해가고 나머지 한 120군데 정도에 몰린 게 1.6대 1쯤 된다 그렇죠. 이거죠.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그 원외 지역위원회 거기도 지금 도전하려고 해본들 미처 차분히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네. 이게 이제 그 지역위원장 경선을 하더라도 이제 권리당원들이 투표를 하는데 권리당원 자기를 지지해줄 권리당원이 충분히 조직이 안 되어 있으면 예. 이게 이제 해보나 마나 하는 게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직 강화 특위에서 정말 혁신적인 심사 방법을 도입하지 않는 한 예. 정치 신인이 도전해서 네. 기존의 현역 의원이나 기존의 현역 지역위원장과 상대로 네. 뭔가 바꾸어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박진도를 뽑아내려면 네네. 고박이 3배, 고박이 5배의 힘이 필요하다. 박혀 있으니까 마찰 개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해서 지금 박혀 있는 현역 위원장을 상대로 뭔가 바꿔내려면 그 기권과 싸운다는 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네네. 그래서 지금의 이런 그 관행적인 조직 강화 특위의 어떤 인선 방식, 선정 방식, 심사 방식, 경선 방식으로는 새로운 인물이 들어오기가 너무나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전을 안 하는 겁니다. 아하. 그 의외로 낮은 경쟁률의 이면에는 그런 게 있었군요. 그 말은 지금 거기에 대해서 혁신적으로 조직 강화 특위를 구성하고 심사 방법을 혁신할 아이디어가 있고 그런 그 안이 있는데 제가 일개 권리 당원이라서 그것을 당에 관철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조직 강화 특위는 계파별로 현역 의원들이 안배되어서 15명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러면 계파 담합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나눠먹기란 얘기죠. 그렇죠. 나눠먹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 신인이 과감하게 진출하고 물갈이를 하려면 조직 강화 특위를 현역 계파 의원으로 안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요? 이 전체를 외부 민간 위원한테 개방해야 돼요. 외부인한테. 그래서 계파 관계나 기득권과 관계없이 엄정하게 심사해서 배심원제 같은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정해서 거기서 점수화해서 잘라낼 거 잘라내고 이렇게 혁신을 해야만 이게 가능하죠. 그런데 그런 그 혁신적인 구성이나 심사 방법은 전혀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방식대로 하면 정치 신인의 진입 장벽이 너무 높기 때문에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 물론 이제 현재 지구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분들 중에 뭐 좋은 분도 있고 좀 문제가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무조건 정치 신인이 다 좋다는 건 아닌데 어쨌거나 간에 룰상으로 보면 공정한 경기를 치르기에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구조화돼 있다. 그런데 지금 엊그제 원서를 마감한 이번 조직 강화 특위도 지금 이전 방식대로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신진수혈이거나 또는 그동안에 여러 계파나 이런 등등 눈치껏 봐가면서 해왔던 안배로부터 크게 벗어난 결과를 얻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추측이 충분히 가능하네요. 저는 그게 정말로 아쉽고 약간은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 게 경쟁당인 새누리당에서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거기 김문수 정치혁신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거기도 이제 지역위원장을 임명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디어상으로 현역 의원은 기득권이 있으니 현역 의원과 정치 신인이 공정한 경쟁을 하려면 현역 의원은 지역위원장으로부터 원천적으로 배제해야 된다. 그래서 하지 않고 분리하자 그 얘기 나왔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물론 그게 관철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저희 민주당은
그런 생각, 그런 아이디어를 얘기해 보기도 전에 무조건 현역 의원은 기득권을 100% 인정해준다 하는 게 지금 당의 방침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기득권을 썰어 있는 정말 아니라고 나태한 생각입니까? 그러니까 되든 안 되든 어쨌거나 그런 얘기라도 나올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어떻게 하면 되는데. 협치할 수 있을까? 그렇게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국민들한테 새롭게 보일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아직도 안주해 있다. 이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정말 지지자분들한테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러면요, 우리 그냥 실제로 예를 들어서 말을 한번 쉽게 해보죠. 지금 A 지구당에 두 사람이 지역위원장이 되겠다고 이렇게 막 사람들을 만나고 다닌다고 칩시다. 뭐 일단은 새정치민주연합 그냥 표현하기 쉽게 민주당이라고 하죠. 민주당 당원이거나 민주당을 심정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자기를 알리고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누리당 지지자한테 가서 아무리 백날 해봐야 그건 전혀 소용없는 짓일 테고요. 그러면 그 A와 B가 이제 한 지역구 내에서 그렇게 경쟁을 하면 최종적으로 누가 더 많은 주민들을 그 관할 주소지 내에 주민들 중에 누가 더 많이 자기 편으로 얻는 사람이 지역위원장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요. 그 지역구마다 이제 권리 당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기존 현역 위원장은 그 권리 당원들을 일상적으로 매일같이 관리하잖아요. 누가 당원이고 누가 어떻고 하는 것을 그 소위 그 명부를 이제 훤히 손바닥 안에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 내는 매달 당비를 내는 당원 말이죠. 권리당원. 권리당원. 그런데 도전자는 그 지역에 누가 권리당원이고 현황이 어떤지를 알래야 알 수가 없습니다. 정보 공개가 안 되니까? 안 되죠. 그건 뭐 프라이버시다. 당원 뭐 그 정보 뭐 그 비밀 이런 거 다 해서 공개를 안 합니다. 해서 이 원칙적으로 보면 공정한 경쟁 자체가 안 되고요. 현재 말은 경선인데 경선이 선거로서의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 선거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유권자한테 자기가 누구다는 것을 알리고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권자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자기 지지자 끌고 나와서 이렇게 자기 찍어라 하는 조직 동원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민주당에서 벌어지는 경선의 현실이에요. 너무나 그런데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이 민주당에서는 관행적으로 당연하게 알고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리그를 똘똘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한 2,000명도 채 안 되는 대의원들이 전당대회 치러서 당대표 뽑고 늘 그래 왔던 거죠. 뭐 대의원은 10,000명 넘습니다만. 대의원 만 명. 지역위원회의 뭐 경선이나 이런 것은 정말 근본적으로 혁신돼야 될 게 너무나 많아서 그러면 차근차근 해야겠죠. 그 신진대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외부 인사가 이렇게 위에서 뭐 유명한 명망가를 데려다가 전략공천하는 식이 아니라면 정말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활동가로 시작해서 지역의 대표성을 획득하고 거기서 차곡차곡 커나가는 사람이 민주당, 새정치연합의 정상적인 통로를 통해서 의원이 되거나 국회에 진출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뻔히 알면서도 왜 몇십 년 동안 안 고칩니까? 그게 기득권이죠. 기득권이요? 기왕에 박혀있는 사람들은 그게 유리하고. 그러니까 왜 바꾸겠습니까? 그러면 개파가 없으니까 나는 탈개파를 주장할 수 있다고 소리 높여 외친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그 수십 년간 내려온 기득권을 해체시킬 힘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지요. 없지요? 없지요. 그러면 민주당은 새정치연합은 지금 2년 넘게 최근 조금 한 3, 4년으로 늘려보면은 큰 선거를 연달아 3번 적어도 4번 계속 지고 있는데 그리고 2016년 총선과 17년 대선을 약 20개월 앞두고 있는데 당의 존폐를 걸고 있는 다음번 큰 선거를 앞두고도 아직 제 갈 길을 못 찾고 있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라고 비판해도 맞습니까? 그게 이제 현재 문희상 비대위원장 체제는 이제 과도기니까 그건 어찌 보면 아쉽고 안타깝지만 이제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거고요.
이제 내년 1월, 2월이면 새로운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전당대회에서 정말로 당을 이렇게 혁신하겠다. 예. 뿌리에서부터 몸통, 머리까지 이렇게 황골탈퇴를 하겠다 하는 그 올바른 방향과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네. 갖춘 네. 지도부를 뽑아내서 네. 이 다음 총선, 대선 때까지 네. 그것을 가장 그 기본적인 것을 혁신시켜내는 네. 그런 지도부를 뽑아내는 것 네. 그리고 그 혁신을 실천해내는 것만이 민주당에게 남은 지금 마지막 희망인 거죠. 자, 중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마지막 희망을 모으는 작업이 네. 마지막으로 남아있다. 그 일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보충 질문 하나 드리죠. 네. 내년 1월 또는 2월경에 정말 혁신적인 네. 당을 살려낼 수도 있는 새로운 지도부가 만들어진다고 칩시다. 그런데 지금 엊그제 원서 접수를 마감한 조강특위에서 네. 이게 네. 특위가 가동돼가지고 네. 지역책들은 다 정해질 거 아닙니까? 옛날 네. 방식으로. 네. 그러면 내년 2월경에 들어설 새 지도부가 네. 최근 이번에 접수된 조강특위의 결과 무시하고 새로 또 지역책 뽑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까? 그건 뭐 그때는 이미 그게 가능할까요? 지역책을 다시 뽑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그렇죠. 새로운 지도부한테는 네. 크게 이제 세 가지 과제가 있는 거죠. 당 혁신이라고 할 때는 네.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하면 됩니다. 네네 뭐죠? 사람이 머리와 몸통과 다리로 구성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크게 보면 예. 당도 머리와 몸통과 다리가 예. 있거든요. 예. 그 당의 머리는 당의 리더십, 지도부, 뭐 또 국회의원, 뭐 지역위원장 이제 이런 리더십이 당의 머리이지 않겠습니까? 예. 당의 다리는 당의 뿌리를 이루는 조직 기반을 이루는 당원. 예. 튼튼한 당원 기반이 이제 당의 다리겠죠. 기층 당원들. 예, 그리고 그 머리와 다리를 잇는 게 이제 몸통, 허리. 네. 이게 이제 당의 어떤 운영 시스템. 네. 이겠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만 혁신하면 예. 당은 황골탈퇴가 될 수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걸 지금은 뿌리도 너무나 허약하고 예. 당원 기반이 너무나 지금 허약한 상태잖아요. 네네. 머리는 이 의원들 기득권에 빠진 정치 자영업자들 월급쟁이 의원들의 계파 담합 구조로 머리가 굴러가고 있고. 네. 몸통이라 할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당원 관리를 과학적으로 하고 현대적으로 하는 건데 네. 그게 부실하기 짝이 없고 현재 문제는 그렇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고치면 되는데 첫째, 무엇보다도 먼저 뿌리가 튼튼해야 당이 살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당원 기반을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작업이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로 이 머리가 피도리가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야 건강해지니까. 그렇죠. 이건 새로운 신진 인사를 받아들이고 기득권을 쳐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다음 총선을 대비해서 공천 시스템을 혁신하고 안정화시키는 거. 이게 두 번째로 이제 과제인 거죠. 예. 그리고 세 번째로 당의 허리와 몸통을 튼튼하게 하는 거.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당원 관리를 혁신하는 겁니다. 시도당에서 당원 관리, 조직국에서 당원 관리. 지금은 당원 관리가 거의 방치되어서 예.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또 어떻게 피드백 해주고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는데 예. 등등의 이 몸통을 강화해야 될 몇 가지 혁신적인 아이템이 두세 가지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이 두세 가지만 새로운 지도부가 방향을 잡고 차근차근 시행하면 예. 당은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런 의지와 능력을 갖춘 지도부를 뽑아내는 게 민주당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이다. 저는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충분히 말씀하신 건 이해를 했고요. 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제가 네. 궁금했던 것은 어차피 지금 이번 조강특위는 굴러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그 인선 결과는 곧 나오겠지요. 예. 그리고 나서
중앙당의 혁신적인 새 지도부가 들어선다 한들 이미 각 지역의 조직책들은 옛날의 이해관계나 안배 정신에 입각해서 그 나물에 그 밥으로 채워져 있다면 즉 지금 그 사람들 가지고 2016년 총선을 치르게 될 텐데 아니 그래도 공천이라는 것은 또 절차가 있으니까 이번 조강특위 통과자들이 다 공천을 받진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공천 과정에서 또 걸러내자. 알겠습니다. 공천을 그러다 보면 받을 유리한 발판을 얻는 것은 확실하나 100%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천 시스템의 혁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는요, 혹시요, 지금 조강특위를 꼭 가동해야 됩니까? 내년에 혁신적인 당 지도부를 세운 다음에 그 지도부가 조강특위 작업을 하면 안 됩니까? 그것은 지금 당헌 체계상 불가능한 게요. 2월달에 전당대회를 하려면 그 전에 대의원을 확정해야 되니까. 대의원을 확정해야 되고 대의원을 확정하려면 지역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하는 절차는 불가피하고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그런데 옛날 방식대로 치른다고 하니 좀 답답해서 드린 질문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지금 문용식 전 인터넷 소통위원장, 그냥 전 위원장으로 칭하겠습니다. 문 전 위원장이 속해 있는 곳이 덕양을인데요. 여기 보니까 실명 거론해도 되죠. 다 보도된 거니까. 송두영 전 지역위원장, 그리고 문용식 지금 우리 인터뷰하고 계신 전 위원장, 그다음에 이태규 당무혁신실장 이렇게 3파전인데 공교롭게도 한 사람은 손학규 계열로 평가받고 있고 또 한 사람은 안철수 상임고문 케이스로 분류가 되고 우리 문용식 전 위원장은 이제 민주평화 국민연대 이 계파로 분류가 되는데 당의 주요한 3대 세력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공교롭게도 그런 계파의 대표 선수들 이렇게 비슷하게 돼서 그런 식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상대적으로 계파색이 얕은 사람이고요. 저는 권리당원파라고 불러주십시오. 권리당원 계파고요. 그리고 당의 마지막 희망을 만드는 사람, 그런 계파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 준비란 것은 정말로 누가 지역위원장으로서 그 당원들을 단합시키고 또 시민을 연대시켜서 이 다음 총선에서 빼앗긴 의석을 되찾아올 수 있느냐 할 그런 자질과 능력을 누가 갖추고 있느냐를 가지고 이 권리당원들이 현명하게 판단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IT 전문가시고 인터넷 기반으로 온라인 시스템 이런 거 많이 개혁하시려고 했었죠. 당에 처음에. 그런데 지금 모바일 투표 도입, 그다음에 온라인 당원 모집 다시 하려고 하는데 이거 가지고 계파들 간에 상당한 이견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요. 모바일 투표 도입하는 거 찬성하십니까? 반대십니까? 그 모바일 투표는요. 그 오해가 있는데 이 핸드폰으로 투표하는 것이 모바일 투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모바일 투표는 바로 직전 6.4 지방선거에서도 이 기초의원 경선할 때 후보자 선정할 때 다 모바일 투표를 했습니다. 권리당원들 선거인단 대상으로 투표할 때 휴대폰으로 ARS 전화해가지고 거기서 1번, 2번, 3번 선택하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투표 수단으로서의 모바일 투표는 이건 쟁점 문제가 될 것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착신 전환했던 그 유선 전화 옛날 방식 그것에서 민심 왜곡이 빚어졌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됐던 거니까. 그러니까 맞습니다. 아니죠. 그것은 그러니까 모바일이라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정확히 협의의 모바일로 맞는 건데 이제 사람들이 그 전반적으로 그 민의를 수렴하는 과정에서 전화로 뭘 할 때 그때도 그것은 오히려 모바일이 아니라 모바일 투표가 아니라 예를 들면 여론 조사로 뭔가 할 때 결정을 할 때 그 지역에 이제 집전화, 유선 전화로 전화를 하는데 그때 착신 전화를 많이 한다거나 전화기를 몇 대 이 불법으로 미리 50대, 100대 더 이렇게 해서 여론을 조작한다거나 이제 이런 오히려
모바일이 문제가 아니라 정반대 유선이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이 모바일 투표와 전혀 관계없는 정책이니까 저는 제발 그런 하나만 하고 그런 논쟁 쟁점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투표는 문제될 게 없고 민심의 왜곡도 초래되는 게 아니니까 당연히 도입을 찬성하다 이 말씀이시죠. 오히려 그 문제는 뭐냐면 선거를 앞두고서 이제 이 당원이 아니라 새롭게 급작스럽게 바깥에서 선거인단을 구성해서 그 사람들한테 선거권을 주자. 이제 이 선거권, 유권자를 누구로 결정할 거냐, 기존 당원으로만 할 거냐, 아니면 당원이 아닌 지지자, 여보세요? 네, 말씀하십시오. 당원이 아닌 외부 지지자까지도 투표권을 줄 거냐, 이게 핵심적인 쟁점이거든요. 네네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것은 논쟁할 것이 아니고, 당원이 우선권을 가지는 것이 맞죠. 그렇죠. 그래야 당원 기반이 튼실해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당내 행사인 거니까. 당내 행사든 공직 후보건, 대통령 후보건, 총선 후보건, 이 당원이 우선적인 권리를 받는 것은 맞지요. 근데 이 문제는 바깥에 당으로 들어오지 않고 바깥에 지지자로 남아있는 시민들을 어떻게 당원으로 끌어들일 것이냐를 미리 고민해서 그분들을 당원으로 만들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이 당원 기반을 확충하고 이 개방해서 튼실하게 하려고 하는 노력은 하지 않은 채 그 외부 시민을 투표권 주니마니 이것만 논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정말로 이 외국의 경우에도 이 유럽의 서민주의 정당들, 진보 정당들은 진성당원제 이 대중정당 뿌리가 굉장히 깊지 않습니까? 영국 노동당도 그렇고 프랑스 사회당도 그렇고 그런데 이미 그런 유럽의 진보 정당들이 전부 다 당원 개혁을 했단 말이에요. 영국의 노동당도 작년에 그동안의 진성당원들 뿐만이 아니고 온라인 당원도 똑같은 투표권을 주고 심지어는 제휴당원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당의 정책과 공조하는 어떤 단체하고 협약식을 맺으면 그 단체의 회원들은 당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똑같은 권리를 부여를 했단 말이에요. 아주 혁명적인 변화를 한 거죠. 아무런 차등 없이. 똑같은 1인 1표를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100년 동안 노동당의 이 권리를 행사해왔던 노조 출신 그 당원들이, 기존 당원들이 얼마나 반발을 했겠습니까? 그거를 어떻게 무마했습니까? 그걸 작년에 2년 동안에 전국을 돌면서 치열한 논쟁과 설득과 교육을 통해서 그 개혁안을 관철시켜낸 거죠. 노동당 지도부가. 그게 리더십인 거군요, 결국. 그렇죠. 게다가 프랑스 사회당도 사회당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사회당의 신조에 거의 동의한다. 클릭 한 번으로 동의하면 당원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유럽의 진보 정당들은 혁신해 나가는데 한국에 지금 이 민주당은 당원이니 시민이니 모바일이니 이런 걸로 이렇게 다투고 있으니 정말 너무나 부끄럽기 짝이 없는 거죠. 빨리빨리 당원 구조를 혁신해서 시민들이 당원으로 당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당원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당원 구조를 개방하는 거 그렇게 해놓으면은 이런 쓸데없는 논란이 없을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이 모바일 투표와 온라인, 특히 온라인 당원 모집 가지고는 당에서 한번 내홍을 치를 것 같아서 제가 인터넷 소통 쪽에 특별한 철학과 재주를 갖고 계신 문용식 전 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좀 더 소상히 여쭤봤었습니다. 그런데 서 회장님. 네네. 우리 지지자, 우리 국민들이 하루 24시간 스마트폰을 손에 끼고 사는데 24시간? 이 모바일, 이 스마트폰으로 당에 쉽게
가입하고 당 활동에 참여하고 소통하고 하는 길을 열어주지 않고서 예. 어떻게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의 지지를 받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이 분명히 있죠. 네. 예, 이 너무나 당연하게 가야 될 길인데 네. 기존 당원만 움켜쥐고서 네네. 그 당원 기반으로 하면 자기한테 조금의 유리하다고 해서 이걸 거부하면 소탐 대실이네요. 이건 이제 말라 비틀어 같이 죽자는 거죠. 그렇죠. 제가 어제 천호선 정의당 대표하고 인터뷰를 하다가 새정치민주연합의 하부 당원 그 부분을 얘기하면서 제가 고사목 이런 표현을 했더니 전 대표가 맞기는 한데 그런 표현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문 전 위원장께서 말라 비틀어져 간다고 바로 그 단어를 써주시네요. 오늘 지역위원장이 돼서 이런 하부 구조부터 차근차근 혁신해서 제가 하는 지역위원회만이라도 아주 튼실하고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지역위원회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혁신적인 사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생생한 그 성공 사례를 거기서 보여주신다면 그걸 모델 케이스로 해서 다른 데 전파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려고 저는 바닥에서부터 차분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어제부터 문영식 위원장과 인터뷰를 하겠다고 예고를 했더니 여러분들께서 견해를 주셨는데 시간상 다 반영은 못하겠고요. 아마 직간접으로 얽혀서 질문이 소화됐다고들 생각해 주실 것으로 저는 그냥 믿고 싶습니다. 시간을 접어야 하니까. 그중에 이런 견해를 주신 분이 한 분 계시네요. 4년 전쯤인가 왜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하고 그 트위터론가 설전 한번 벌이셨잖아요. 예, 그랬죠. 그때 아주 통쾌했다. 그때 기억을 반추해내신 분이 하나 있어서. 기억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향수도 나고 해서 특별히 전하고요. 아무튼 문영식 권리당원, 당당하게 본인을 권리당원이라고 소개하시는 그 참신성, 기상도 참 인상적인데 본인의 지역구에서 실험해보고자 하는 것, 중앙당에 의해서 제대로 수용되지는 않고 있지만 굴하지 않고 실험해보시려는 게 소정의 성과를 거두고 그게 씨앗이 되어서 민들레 홀씨처럼 여러 군데로 퍼져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대안을 갖춘 격정적 답변 잘 들었고요. 정치인들에겐 이렇게 말씀드린 게 제일 좋다면서요. 건승을 기원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금 시간이 길어졌네요. 워낙 격정적이어서 제가 중간에 말을 자르기가 좀 뭐했습니다. 또 밑바닥에 생생한 얘기도 좀 듣자는 차원에서 다 들었고요. 진짜 인터뷰였습니다. 문영식 덕양을 권리당원이었습니다. 뉴스의 재구성 듣고 정가 산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2일)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 강기훈 새누리당 의원이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판교 참사 책임 추궁에 나서는데 우리 성남시에 있는 많은 시민들이 그게 몰리서 사는 인지된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법이 있든 없든 간에 거기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거기에 관여를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의원님 가능하시면 저도 답변할 기회를 좀 주시면 마지막에 드릴게요. 네. 남의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혹독하게 평가하면서 자기가 책임져야 할 문제에 대해서는 회피하는 태도는 지금부터 지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발언 기회를 안 주자 실소를 금치 못하는 이재명 시장. 그러자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나서서 큰 소리. 위원장님, 지금 유가족들이 계시고 이 방송을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시간 좀 꺼주세요. 성남시장이 나와서 실실 웃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여기 웃는 자리에 지금 여기 기회였으면 답변해야지. 어디 기회하는데 웃고 있어요? 답변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서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기회를 충분히 저도 조진 씨가 있어서 질문하고 나중에 충분히 바른 기회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본의원이 질문하고 답을 하는데 그것도 또 나중에 하겠다고. 아니 질문을 지금 5개 정도 하셨는데 저도 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새누리당 조원진이 누구인가? 국정원 선거 개입권 조사하자는 야당 의원 요구 뿌리치고 대구시장 선거 나섰다가 예선 탈락한. 그리고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특위 여당 간사로 있으면서 유족들 가슴 멍들게 하지 않았나. 앞서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AI를 예로 들어 재난사고 컨트롤 체계를 설명하자 유족들은 희생자를 닭하고 비교하냐며 반발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AI가 전국에 막 퍼지고 있는데 AI 퍼지지 않도록 모든 사람을 동원해서 막아라. 그러고 차단할 거 다 차단하고 해라.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게 전부 다가 대통령이 이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다 해야 됩니다. 지금 당하고 비교해 지금? 저희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하고 비교합니까? 인가가 막 있는데 우리가 우습게 보이죠? 우리가 우습게 보이냐고? 이게 국정조사야? 에? 이 여자냐? 이게 국정조사냐고? 자, 밖으로 나가 계십시오. 회의 진행해야 됩니다. 당시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 실실 웃으면서 말했는데 그런 조원진 의원에게 돌려주고 싶은 말. 지금 유가족들이 계시고 이 방송을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시간 좀 꺼주세요. 실실 웃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네? 여기 웃는 자리에 지금 여기 주의했으면 답변을 해야지. 어디 주의하는데 웃고 있어요. 네, 6시 40분 들어왔습니다. 게시판을 좀 보고 그다음에 정가 산책으로 들어가죠. 인터뷰가 조금 길었는데 여러분 들으시기에 좀 지루하지는 않으셨는지, 그리고 전화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서 앵커로서 제가 좀 마음이 조마조마 좀 편치 않았습니다. 들으시기에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락 에이지스님, 개인의 얘기인데 귀담아 들을 만한 구석이 많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저는 진보가 아닙니다. 반새누리당입니다. 반새누리가 민주당을 지지하는 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야당이 꼭 제1야당이 어느 특정 60년 전통의 어느 당 이런 등식은 서로 간에 깨야 하는 것이고 이미 일부분은 깨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데 그 이후에 새로운 질서에 대한 모색, 이게 더 중요하겠죠. 아까 문 위원장도 격정적인 토로 속에 이런 것들이 많이 묻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응 2개 쓰시는 분, 이거 참 읽기가 힘들어요, 아이디가. 문용식님, 안타깝네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게 문제겠죠. 젊은 층은 새정치민주연합 좀 더 지켜보다가 안 되면 정의당 같은 데로 갈아탈 것 같다. 전라도 지역 기득권도 예전 같지는 않을 거다. 새정치민주연합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 조만간 또 예전에 해왔던 그 계파 싸움이라도 다시 시작한다면 대탈출, 엑소더스가 시작되지 않겠느냐, 이런 견해. 네, 충분히 합리적인 추론, 그리고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아주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명확히 간파 예측하시고 그 이후에 벌어질 양상 같은 거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동의를 하고 다들 수를 읽고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구덩이로 계속 날아들어가는 나방. 그럼 그 나방은 결국 죽죠. 기득권 해체가 그렇게 어려울까요? 답답합니다. 오케이 마리님, 아직도 미련을 둬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인터뷰는 잘 들었다. 그래 주셨고요. 문용식 위원장 말씀에 상당 부분 많이 공감이 된다. 바벨님 견해 주셨습니다. 돈이 돈다 님께서는 문성근 씨도 답답하다고 하더라. 이 말을 통해서 본인의 답답함도 풀어놓으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활성화에 기대어서 모바일 표심, 조사 이런 것들은 늘리자는 건데 5, 60대 분들 그거에 좀 익숙하시나 모르겠어요. 좀 쉽게 할 수 있는 앱, 정치 관련 앱도 이렇게 막 여러 군데 눌러야 하고 뭐 잘못 누르면 다시 처음으로 가야 되고 이거는 많은 그 접근성을 떨어뜨리니까 그런 것도 좀 함께 하고 문용식 씨가 그런 걸 참 잘하는데 좀 불우한 편이죠. 김태일 평론가, 아마 영남대 정치학과의 그 김태일 교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돈이 돈다님? 김태일 평론가는 아주 오래전부터 새정년은 해체가
정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다고 말을 써주셨습니다. 아유, 이게 어제 오늘 인터뷰하게 되는 사람들의 면면과 내용이 그래서 그러나요? 새정치연합과 정의당을 대비시켜서 말씀들을 아주 많이 주고 계십니다. 지금 그러려고 이렇게 인터뷰를 구성했던 건 아닌데, 우리가 여러 사람 얘기를 다 들어보고, 좀 판단은 신중하게 해도 되겠죠. 그나저나, 지금 조강특위가 대단히 중요한데, 옛날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현장의 얘기, 원서 낸 사람이지 않습니까? 문용식 씨. 듣고 나니까 좀 많이 답답은 하네요. 한 분 정도만 더 보겠습니다. 국물도 없수다님께서 조강특위 필요성은 이해한다. 그런데 당 차원에서 조직 강화를 위한 큰 그림이 있는지. 지역위원장이라고 하면 바닥의 조직부터 만들고 다지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당 차원의 지침이나 전략은 있는지 모르겠다. 아까 들으셨죠? 전략이 있죠. 예전에 해왔던 그대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계속 정치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차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일정이 바쁜데 저희 지금 몇 초 차이로 교신하면서 이렇게 연결됐습니다. 네. 몇 시까지 가능해요? 한 10분? 8분? 최대한, 한 8분 정도. 8분, 그러십시다. 죄송합니다. 아니, 별 말씀을요. 김태호 최고위원, 오늘 왜 그랬답니까? 사실, 진짜, 그저께 김무성 대표의 개헌론 제기 때도 그런 비슷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오늘 김태호 최고위원의 그 돌출 발언, 그것도 정말 며느리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주변에 네. 김태호 의원실 보좌진들하고 통화를 해서 물어봐도 예. 어느 누구도 오늘 사퇴 얘기를 할 거라는 걸 몰랐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김태호 의원 본인이 스스로 결정해서 이렇게 전격적으로 이 사퇴 얘기를 한 건데요. 네. 오늘 사퇴 변을 좀 꼼꼼히 좀 들여다보면 굉장히 좀 앞뒤가 안 맞고 아구가 안 맞는 얘기들이 좀 있는데. 그래요? 김태호 최고위원은 이제 7.1차 전당대회 당시에 개헌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주장을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 또 김태호 최고위원, 이인재 최고위원, 이 사람들이 이제 다 개헌에 대해서 되게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왔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도 이제 개헌에 대한 이 자신의 입장을 간간히 밝힌 적은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김태호 최고위원이 최근 들어서는 이 개헌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당장 말고 우선 정기국회에서는 이 각종 법안 이런 거 처리하고 나서 나중에 개헌 얘기 내년에 가서 이제 하자 이런 주장을 몇 번씩 했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오늘 그렇잖아도 지금 김무성 대표의 개헌 발언 이후에 이 청와대에서 공개적으로 면박을 주고 또 그 과정이 한 번 있었고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와 관련해서 또 한 번 논란이 있었고 이 와중에 이 오늘 김태호 최고위원이 개헌을 그동안에 주장을 해왔던 자신의 입장과는 다르게 마치 청와대 혹은 친박계가 김무성 대표를 비판하는 딱 그 논리로 네. 오늘 사퇴의 변을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경제활성화 법안 지금 장기 표류되고 있는데 대통령이 그렇게 국회 보고 좀 제발 처리해달라고 했는데 도대체 지금까지 국회 뭐 했냐. 네. 그리고 국회가 반만 축내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청와대 대변인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러면서 거기다가 이 대통령은 빨리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 골든타임 놓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거기다가 개헌 얘기 꺼내들면서 이 대통령의 염장을 질렀다. 또 이렇게도 표현을 했고요. 대통령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나는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거 사퇴하는 거 최고위원직 사퇴하는 것 말고는 없다. 난 최고위원직 사퇴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이 김무성 대표의 개헌론 제기가
뭐 딱 박근혜 대통령이 염장 지르는 짓이었다. 이렇게 뭐 일관한 건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김태호 최고위원이 비주류 내에서 이 젊은 세대 사실 선두권에 있었던 정치인이기도 하고 그 점에서 보면 사실 오늘 이 발언, 이 사태의 변은 굉장히 좀 생뚱맞단 말이죠. 그래요. 그리고 근데 더더군다나 지금 국정감사 막 빠지고 예. 본인은 지금까지 해외 국감 나갔다 왔거든요. 외통위원이어가지고. 예. 그래서 국감이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끝나면 곧바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이제 계류돼 있는 이 경찰성화 법안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시작할 텐데 예. 시점도 참 생뚱맞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그 법안 논의하는 때가 아닌데. 예.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 가지로 그래서 사실은 그 보좌진들도 굉장히 좀 당혹스러워하는 표정이 역력했는데. 예. 그런데 또 재밌는 것 하나가요. 예. 이제 계속해서 아니 김태호 최고위원이 그동안의 개헌에 대해서 가졌던 생각 이게 좀 많이 그전하고는 다른 것 같다. 그다음에 예. 그렇지 않아도 공지에 몰리는 것 같은 김무성 대표를 아주 박살을 낸 것 아니냐. 그래서 김무성 대표 체제가 100일 동안 그래도 나름 이렇게 낙제점은 면해서 왔는데 사실 김무성 대표 체제가 크게 흔들리는 지금 계기가 될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더더군다나 직선으로 뽑힌 최고위원 중에서 김태호 최고위원하고 나머지 한 명 정도가 더 사퇴를 하게 되면 그러면은 좀 사실상 당 지도부가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몇 가지 부분들을 이제 주변 그 보좌진한테 문의를 하니까 예. 보좌진의 얘기는 결론이 그겁니다. 아니 원래 강조하고 싶었던 거는 개헌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거 안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취지로 발언할 걸로 자기들은 알고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대요. 예. 그러니까 오늘 한마디로 이 김태호 최고위원이 굉장히 좀 돌출적이고 좀 생뚱맞고 또 근거도 굉장히 좀 빈약한 이런 사태 발언이 결국은 이 김태호 최고위원이 그 김무성 대표를 포함한 이 비주류 진영에서 아무래도 김무성 대표가 약간 좀 위축돼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좀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를 좀 한 판에 좀 굳건히 세우려는 그런 좀 다소 다분히 이렇게 전략적인 그런 발언이었을 거다. 그런데 그 전략이 굉장히 좀 생뚱맞게 나온 거다. 오늘 우리 양 기자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드시는구나. 지금 생뚱맞다는 표현을 4번인가 5번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사실 논리적으로 일관적이지도 않고. 네, 뜬금없죠. 예, 굉장히 뜬금없는 발언이어서 사실 아침에 예. 저희들끼리 예. 기자들끼리 그 얘기 듣고 나서 예. 한참을 실소를 금치 못했는데. 근데 이걸 통해서 본인이 얻어질 게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사실 보면 친박계 쪽에서는 사실 유력한 대권주자군이 없잖아요. 사실. 예. 그러니까 친박계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서 사실 대권에 이렇게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인물군 자체가 지금 형성돼 있지 않단 말이죠. 그렇죠. 아, 예. 예. 그러다 보면 예. 이 김태호라는 좀 젊고 개혁적인 이미지도 있고 예. 이런 상징성들이 좀 하나의 뭐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본인은 그렇게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어떤 우리 청취자 한 분께서는 한소리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은 비서실장 하고 싶은가? 이렇게 써주셨어요. 저도 이거 보고 역시 이 부드러운 머리는 상상력을 이렇게 풍부하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거나 오늘 뜬금은 없고 이게 김무성 대표한테 일정 부분 타격을 줄까요? 실질적으로? 찻잔 속 태풍 아니면 타격 어느 쪽이에요? 전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김태호 최고위원이 만약에 예전부터 개헌 문제에 대해서 좀 비판적이었거나 네. 혹은 오늘 그 논리를 좀 일목요연하게 잘 세워서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공개적으로 이렇게 반발을 하고 나섰다면 이 친박 쪽이나 청와대 쪽에서도 굉장히 좀 호응하고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을 텐데 네. 사실은 굉장히 그 논리적으로도 일관되지 않고 네. 그리고 논거 자체가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포커싱을 해서 아니 김태호도 저러는데 김무성 정신 차려라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네, 만약에 서청원
이정현 등등의 최고위원이 동반 사퇴를 막 한다면 이게 정치 사건화할 수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대단히 낮아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의 그렇죠.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고 보면 돌출 행동인데 뭐 경남도지사하고 뭐 커나가는 꿈나무 기대주 뭐 이러더니 오늘 아무튼 좀 뜬금없었던 건 맞아요. 그렇죠. 예, 우리 양 기자가 분석을 잘 해주신 것 같고 오늘 지금 의원회관에 뭐 중요한 취재나 미팅 때문에 가 있는데 지금 청취자분들 모르시죠? 양 기자하고 저 사이에 막 몇 분 사이에 오고 간 카톡 문용식 위원장하고 저 인터뷰하면서 계속 해가지고 이렇게 조정했습니다. 기난 얘기하다가 밖으로 잠시 나와줘서 고맙습니다. 제가 기자들 그거 쉽지 않다는 건 아는데 자꾸 귀찮게 해서 미안해요. 아닙니다. 그래요.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고 네네. 이번 주말은 푹 쉬십시오. 제가 특별히 휴가를 드립니다. 내일은 연결 안 하나요? 아, 맞다. 미안. 제가 오늘 미안해요. 내일 당연히 연결해야죠. 예, 내일 뵙겠습니다. 그러시죠. 예, 고맙습니다. 네네. 네. 정가산책. 한국일보 정치부의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제가 인터뷰 말미에 제가 지금 오늘 하도 정신이 없어가지고 실은 그 문용식 위원장하고 시간이 이렇게 오는 바람에 좀 조정하느라고 했었습니다. 마무리 말씀드리죠. 오늘은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입니다. 시간은 잔인하리 많지 정확하고 빈틈이 없군요. 단원고 2학년 이수빈 군의 엄마와 동생 수현이가 납골당해서 쓴 편지 한 대목으로 오늘 맺을까 합니다. 수빈아, 오늘도 바람이 차갑게 부는구나. 거기 춥지는 않니? 너 추운 걸 무척이나 싫어했는데 엄마가 따뜻하게 안아줄게. 수빈아, 동생 걱정은 하지 마렴. 수현이는 지금도 네 방에서 놀고 공부도 하고 모든 생활을 거기서 하고 있단다. 네 방, 네 옷, 네 신발, 그리고 네 책이랑 책상, 모든 게 다 그대로인데 정작 그 주인인 너는 너무 일찍 우리를 떠나버렸구나. 저 멀리 별이 돼버렸구나. 형, 그동안 내가 많이 못해줘서 정말 미안해. 다음 생에는 우리 꼭 만나자. 그때도 형, 동생 사이로 만나면 형이 좋아하는 라면 맨날 끓여줄게. 몇십 년만 기다려. 우리도 형 있는 곳으로 갈 테니까. 형 사랑해. 내 형이어서 정말 자랑스러웠고 행복했어. 수빈이 모자 동생과 엄마의 편지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강윤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